안녕하십니까. 시인길라잡이 권수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시와 그림에 대한 시모니데스와 보를레르 및 본너프와의 견해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영희 시인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통해 시와 그림이 잘 조화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 창작 강의 네 번째 주제인 시와 그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으로 시와 그림이 잘 조화된 나머지 작품 3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이 잘 조화된 두 번째 작품으로는 우경주 시인의 시계들의 소풍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우경주 시인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을 바탕으로 시계들의 소풍이라는 시를 써서 제35회 방송대문학상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앞서 먼저 달리의 생애와 그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피게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17세가 되던 해에 마드리드의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해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20살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파블로 피카소, 코코 샤넬, 막스 에른스트 등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영화 제작 및 가극뿐만 아니라 발레 의상을 디자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달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천재임을 인식하고 그 천재성을 작품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1931년 완성된 작품 기억의 지속은 그의 천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달리가 추구했던 사실적 환상주의가 가장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그의 고향인 피레게스에서는 현재 달리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989년 달리가 죽은 이후 시신 또한 이 미술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리를 대표하는 작품 중의 하나인 기억의 지속이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리의 작품 중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기억의 지속이란 작품은 특별히 시계의 모습이 특이한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달리가 생각했던 초현실주의에 입각하여 부드러움과 견고함의 조합을 이용하였습니다. 때문에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시계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녹아내리는 시계, 늘어진 시계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달리는 이 작품이 프로이드의 학설에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1945년 원자폭탄 투하 이후 그림의 형상이 과학적인 면모를 다루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의 왜곡을 묘사한 것 같다고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억의 지속에 등장하는 시계는 과거의 살바도르 달리와 그의 억눌린 욕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달리의 가족사와 성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계를 덮고 있는 개미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나무는 칼처럼 뾰족한 사물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그림의 다른 요소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열망과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테러나 전쟁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른쪽 자락에 있는 황금색의 절벽은 달리의 모국인 스페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경주 시인의 시계들의 소풍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계들의 소풍 우경주. 달리의 시계들이 소풍을 나온다. 평생 기대어 서 있느라 허리 휜 시계들. 오늘은 가벼운 차림으로 푸른 하늘 머리에 이고 창으로만 내다보던 세상으로 걸어 나온다. 납작한 몸 반쯤 꺾어본 후 넓은 바다를 눈 속에 넣으며 모래 위를 달리고 파도를 걷어차 하얗게 구겨놓기도 한다. 잎새 떨군 나무에 겉옷이 되어주고 출생을 짐작할 수 없는 물체 위에 앉아보면 탁자 위에서 눈 녹듯 흘러내리고 싶어진다. 흘러 바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애초부터 말랑말랑한 연체 동물이었는지 모른다. 사각의 벽에 갇혀 다른 이의 일상을 끌어당기며 밀고 가던 고된 삶. 나는 저 시계의 성화에 눈부비며 일어나 얼마나 많은 아침을 쪼였을까. 너울에 감겨 소리 아득하게 들려도 고집스런 저 목소리가 밉지 않다. 이제는 파도 소리 자장가 삼아 푹 쉬고 싶다고 기약할 수 없는 앞날을 향하여 마냥 달리기가 불안하다고 시간을 멈춰놓고 월담한 시계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간다. 나뭇가지에 걸린 시간과 모서리에 접혔던 시간들이 고삐를 풀고 화폭 속에서 걸어 나온다. 우경주 시인의 시계들의 소풍이라는 시는 달리의 대표작인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의 첫 행에서처럼 만약 달리의 시계들이 소풍을 나온다면 이후에 전개될 모습들을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와 그림이 잘 조화된 세 번째 작품으로는 유종인 시인의 유화백마도라는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유종인 시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윤두서 화백의 유화백마도라는 그림을 바탕으로 시를 써서 제2의 지리산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앞서 먼저 윤두서의 생애와 그를 대표하는 작품인 유화백마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두서는 조선 후기 때의 화가로 고산 윤선도의 정손자이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외정조입니다. 해남 윤씨 가문의 정손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소유하였으며 윤선도와 이수광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적으로도 탄탄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풍을 이어 과거 시험에 매진하여 숙종 19년인 1693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당쟁의 심화로 벼슬을 포기하고 시, 서, 화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산수, 인물, 영묘, 초충, 풍속 등 다양한 소재로 그림을 그렸으며 특히 인물화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장남인 윤덕희와 손자인 윤영도가 화업을 계승하여 3대째 화각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삼재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선차도, 팔준도, 자화상이 있고 저서로는 기절과 화단이 있습니다. 1712년 이후 고향인 해남 연동으로 돌아와서 은가에 살다가 1915년 4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회화는 중국적 정통성이 강하지만 18세기 이후의 화단을 풍미한 남종 화풍의 선구적 위치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실제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전 화첩에는 남종 화풍의 산수화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관념적인 산수화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백포별서도와 같은 실경 산수도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화풍은 아들인 윤덕희와 손자인 윤용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아울러 강세황, 유경종 등 근기남인 서화가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 말기의 화가 허련도 해남의 노구당에 와서 그림을 공부하면서 전통 학풍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의 사실주의적 태도와 회화가는 정약용의 회화론 형성에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학자로서 뚜렷한 업적은 남기지 않았지만 풍부한 지식과 실학적 태도는 이서, 이익 형제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두서 하백의 대표작인 유화백마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화백마도는 윤두서가 그린 여러 말 그림 중에서 가장 높은 회화적 완결미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묘사된 버드나무 아래 뒷다리를 들고 있는 준수한 백마를 그렸습니다. 더불어 언덕의 굴곡과 자풀, 바위 등 물상의 입체감과 원근 개념을 철저하게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윤두서는 특히 인물화와 말을 잘 그렸는데 그의 그림들은 중국산 말을 약간 변화시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 그림 역시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필력으로 정확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을 사랑하여 타지도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두서가 말을 잘 그리게 된 것은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누구보다도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에 여러 마리의 말이 있었지만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말을 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집안 식구들이나 일꾼들도 이런 주인의 성품을 아는지라 말을 잘 돌보기만 했지 함부로 타는 법이 없었습니다. 행여 집안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말을 타는 것을 보면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함부로 말을 탄다고 하면서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윤두서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보다 말이 잘 생긴 데다가 기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흰 말은 유난히 빼어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온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나 함부로 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을 지극히 아꼈기 때문에 말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늘 함께 하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표정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윤두서는 이렇듯 말을 돌보고 살피면서 그 생김새와 동작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좋은 그림이란 눈 감고도 그 대상이 훤히 보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
당장 말의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말들을 관찰하고 현장에서 재빨리 걸어보기도 하고 앉고 서고 달리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온종일 마구간에 머물러 말똥 냄새가 온몸에 배기도 했습니다. 유화백마도는 이런 각고한 노력 끝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유화백마도를 보다 유종인. 버드나무는 우듬지가 보이지 않는다. 치렁치렁한 줄기가지로 옅은 바람을 탄다. 흰 말이 곁에 있었지만 수양인지 능수인지 모를 버들은 말을 건드리지 않는다. 말은 예민한 짐승, 잘못 건드리면 주인도 태우지 않고 먼 들판으로 달아난다. 거기서 말의 고삐와 안장은 들꽃들의 우스갯거리에 불과하다. 이 흰말에 죽은 말벗을 태우려 했나니 이 흰 말의 잔등에 앉아 영원을 달리려 했더니 버드나무는 고삐도 없이 수백 년 한자리에 묶이고 잠시 메인 흰 말은 무료한 투레질로 5월 허공에 뜬 버들잎에 허연 침벅회를 묻힌다. 가만히 버들가지가 말의 허리를 쓸어준다. 흰 말은 짙은 눈동자가 고요해지며 제 눈의 호수에 버들잎 몇 개를 띄워준다. 눈이 없는 버드나무는 말의 항문을 이 끝으로 간지리자 말은 색이 안 든 허공에 뒷발질을 먹인다. 허공은 죄가 없으므로 멍이 들지 않는다. 뼈가 부러지지도 않는다. 주인이 오지 않는 흰 말과 버드나무 사이에 능수와 능란의 열리지 꽃빛끈이 늘어진다. 버드나무는 오히려 짐승처럼 징그럽고 흰 말은 꽃핀 오두막처럼 고요하다. 친년의 한나절이 주인을 빼먹은 일로 갸륵하다. 유종인 시인의 유화백마도를 보다라는 시는 윤두서의 유화백마도라는 그림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화가 윤두서가 유독 말을 사랑하여 끊임없이 말의 동작과 행동을 연구한 결과 유화백마도와 같은 그림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인은 그 그림을 다시 연구하고 끊임없이 관찰한 결과 마치 그림 속의 말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언어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와 그림이 잘 조화된 마지막 작품으로 백수와 시인의 남옥과 여인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백수와 시인은 박수근 화가의 고목과 여인이라는 그림을 바탕으로 시를 써서 2004년 평화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앞서 먼저 박수근 화백의 생애와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박수근은 강원도 양구에서 아버지 박향지와 어머니 윤복주 사이에서 6남매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양구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세가 몰락하게 되자 진학을 포기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수채화 봄이 오다가 입선된 이후 1936년부터 1944년까지 이 전람회의 공모 출품을 통하여 화가로서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월남하여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와 대한미협전을 통하여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1959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추천 작가가 되었으며 이어 1962년에는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착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는 인간상은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한 이미지를 즐겨 그렸습니다. 주제에 있어서도 그가 실제로 체험했던 주변 가난한 농가의 전경이나 시민들의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생활 전경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향토색 짙은 자신의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향은 1952년 이후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말년에는 한층 더 심화되었습니다.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요약된 형태들을 평면적으로 대비시켜 배치함으로써 그의 특이한 구성미와 현대적 조형성을 더욱 충실하게 이룩하였습니다. 그가 이룩한 회화세계는 그가 죽은 뒤에 1952년 10월 중앙공보관에 열렸던 유작전과 1970년 현대화랑에서의 유작전을 계기로 재평가되어 유화로서는 가장 한국적인 독창성을 발휘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절구질하는 여인 1952년, 빨래터 1954년, 귀가 1962년, 고목과 여인 1964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화가의 고목과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박수근의 그림의 특징을 살펴보면 박수근의 그림은 한국 화가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 평범한 한국의 서민상을 주제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꾸밈이 없는 생활 속의 시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상이나 팔레트 또는 절구질하는 아낙네들이 주로 등장하고 담소를 즐기는 노인들이나 놀이에 빠진 어린이들도 즐겨 그렸습니다. 상당수의 화가들이 서구적 분위기의 기부인이나 고급스러운 인물을 선택할 때 그는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았습니다. 이 같은 인물들은 거짓없는 한국인의 한 전형으로 화면에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린 자연도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기기 십상이었습니다. 특히 공간감을 무시하고 대상을 평면화시켜 이 소재들은 극도로 단순 명료한 형태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절제된 선묘는 결코 허장성세에 의한 과장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도로 추상화되어 본질을 은폐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절제의 미를 체질적으로 화면에 옮겨 민족 정서를 그려냈습니다. 특히 화면 바탕의 처리 방식이 독특하여 두툼한 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의 표면처럼 우둘투둘한 효과를 냈습니다. 마치 오랜 풍상에 시달린 마의 불상처럼 형상이 바탕의 매체에 깊이 스며들어 일체감을 이룬 자연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회색이나 무채색 계열의 색깔을 주로 사용해서 한결 깊이 있고 무게가 있는 듯한 장엄미도 배어 있습니다. 원색에 의한 화려함을 거부하고 질박한 색채와 표면 질감으로 견고함을 이루어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오랜 잔향이 남게 되는 그의 화폭은 한국인의 정서와 맞아떨어져 부담감 없는 조형적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회색조의 두툼한 질감 위에 평범한 인물과 주변 풍경이 간결하고 담담한 단순 구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중석과 쌍벽을 이룬 1950년대 이후 작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섭이 분방한 선묘의 다양한 색채를 구사했다면 박수근은 반대로 최대한 절제된 화면 효과를 추구했습니다. 둘 다 민족 회화의 구현이라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지만 박수근은 보다 규모 있는 대작으로 일관된 조형 논리를 전개시킨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근 화가의 이러한 그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박수화 시인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옥과 여인 박수화 강변 박수근에게 그 고요의 누룩빛 물결 속으로 푸르륵 작은 새 한 마리 날려 보낸다. 파문을 일으키며 시간에 우듬지에 둥지 하나 틀어 올린다. 남옥 아래 아기를 업은 어머니가 길을 간다. 아이 손을 끌어당기며 정수리에 함지박을 이고 가는 여인의 배고픈 강아지가 뒤를 따른다. 동구박근 분주하다. 어디서 돌아오는 사람, 또 어디로 돌아가는 여인들의 소리 없는 발자국 소리가 저녁 노을로 마을길을 쓸고 있다. 그냥 이 시를 읽으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작품 같아 보여도 박수근 화가의 그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읽다 보면 박수화 시인이 의도적으로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투박한 한국미를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수화 시인의 시를 당선작으로 뽑은 심사위원들의 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화의 남옥과 여인은 박수근의 그림을 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림 속의 정지된 풍경과 인물들을 시의 힘을 빌려 동적으로 무리 없이 구현시켰다는 점을 높이 살만했다. 이미지가 분산돼 있지 않고 전달력이 깊어 그림의 언어화에 일단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단아하고 스스로 안에 갇혀 있어 신선함과 개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단점을 보완해서 좋은 시인으로 출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상으로 시와 그림에 대한 작품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